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의 도승정입니다. 네, 5주차, 5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적정기술에 관련돼서, 실패 사례 한번 살펴봤죠. 그죠? 이 에너지 세이빙 스토브라든지, 그리고 이 플레이 펌프 같은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업하기 앞서 지난 그 1강 때 녹화했던 그 녹화 내용의 한 9분에서 한 12분 30초 사이에 이렇게 끊김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그 수강하신 학생 한 분이 제보를 해주는 바람에 제가 수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수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상 편집도 제가 처음 해보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또 인코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어쨌든 밤늦게까지 해서, 수정해서 올렸으니까, 뒤늦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끊김 현상이 없었을 거고요. 이처럼, 내가 볼 때 좀 불편하더라도, 뭐, 그냥 넘어가지 뭐, 이게보다, 이렇게 서로 또 다음 보는 사람들의 배려를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제보해 주는 것도 아주 서로를 위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 적정 기술의 지난주가 아닌 5주차 1강과 이어서 적정 기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폴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아웃 오브 포버티의 저자이고 아이디의 창업자, 딜레브에 설립한 이 폴폴락이 자신의 이제 블로그에 이 적정기술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 올린 글을 통해서 지난 과거에 적정기술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적정기술의 이 실패 사례를 쭉 보면서 이처럼 이 지역사회에 이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기술 보급 성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개발한다면 뭐, 여우와 두루미에 제가 이솝우화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적정이라는 단어가 이 무색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쩌면 이런 그 적정하지 않은 적정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단지 적정 기술 개발의 자체에서만 이렇게 책상 앞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이란 이런 측면에서 적정 기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술과 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미팅이나 또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유용한가 안 한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적정 기술을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이면서도 뭐 현장 수요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총체적인 이런 접근으로 적정 기술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뭐 많은 실패 사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격 제품에 내놓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적정 기술에 대한 운동이 지나간 후에 기술적으로는 뭐 효과적이나 터무니없이 비싼 뭐 수천의 개발품도 선반에 먼지에 덮여 있다라고 또 폴폴락의 이 블로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약한 또 뭐 실제적인 뭐 영향력에 실망한 이런 후원자들이 지원이 급속히 줄면서 뭐 독일과 폴란드 이런 적정 기술 기관 뭐인 게이트와 뭐 툴들은 가동을 멈췄다고 하고요. 또 미국의 기관인 이런 국제 적정 기술 HI나 지금은 VITA로 네이밍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런 데는 의회로부터 지원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 처했고 또 적정 기술 운동이 잘못 갔던 길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설계를 가르치는 것과 또 실천에 있어서 혁명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자들과 경영인들에 의해 무시되었던 90%의 세계 고객들을 필요를 만족시키는 시장 주도적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설계 혁신의 핵심적인 부품은 적정성을 무자비하게 철저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위해 설계하도록 훌륭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위해 설계하도록 훈련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시장은 크게 많은 뭐 마켓을 구분하겠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시장을 견인하는 디맨드 풀이 있을 거고요. 네, 그죠? 또한 이 시장을 과학자들 또는 발명가들 또는 그 사이언스들이 있어서 기술을 이렇게 주도하는 기술 주도형 또는 사이언 푸시라고도 합니다. 사이언 푸시 또는 기술 주도형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을 사이언 푸시 시장이 많을까요? 아니면 디맨드 풀 소비자가 견인하는 시장이 더 많을까요? 네. 소비자가 견인하는 시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비자가 견인하는 시장이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것처럼 90에서 95%가 됩니다. 나머지 사이언 푸시나 또는 이 기술 주도형 시장은 거의 뭐 10에서 15% 정도에 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렸죠. 예전에 예전이 아니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 그죠? 우리가 현재 스마트폰 손에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죠? 나타나기 전에는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죠. 예. 사람들이 우리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개발해 주세요라고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제품들이 뭐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뭐 사례를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 주도형 시장이 보면 자동차가 있죠. 포드의 자동차. 예전에 자동차 이동 수단이라고 하면 마차가 이제 유일할 때는 그 마차에 의해서 그죠? 더 빠른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말을 이끄는 마차 정도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자동차가 나옴으로써 사람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뭐 무시를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로 바뀌었다. 이게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면 disrupt innovation이라고 해서 파괴적 혁신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을 파괴해서 disrupt innovation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시장을 파괴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기술 경영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맥락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S컵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의 이 S커브는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될 때 주로 이렇게 S커브를 그리고요. 여기는 처음에 이제 뭐 소비자가 이렇게 서서히 늘다가 그 다음에 급격히 늘다가 다시 이제 매출이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이걸 이제 S커브라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걸 이제 급진적 혁신, 레디컬 혁신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점진적 혁신이라고 하고 주로 요때는 이제 그러니까 제품 혁신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후에는 이제 생산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S커브. 그러니까 요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제품 수명 주기를 이야기를 하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기 바로 전에 또 새로운 제품이 이렇게 나와서 또 다른 시장을 이렇게 S컵으로 견인을 하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이제 시장의 그 제품 수명 주기론 관점에서 본 시장의 성장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적정 기술에 대한 문제도 제품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시장을 위해 설계하도록 한 것인가. 그래서 디맨드 풀이 더 적정 기술한테 맞다는 거죠. 물론 뭐 정말 이렇게 스티브 잡스나 뭐 포드처럼 획기적인 어떤 기술과 또는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한다면 맞습니다. 그거는 시장을 오히려 사이언푸시 기술 주도형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술 주도형이 성공하는 것보다
실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과 또 제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또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적정 기술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볼 거고요. 왜 적정 기술은 실패하는지를 그럼 한번 살펴보면 앞서 뭐 여러 사례를 봤던 것처럼 플레이펌프 사례도 봤었죠.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었는지, 그죠? 그럼 한번 케이스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제품의 무상 공급으로 인해 지역에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뭐 직업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또 제품 자체가 현지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 또한 제품의 수리, 유지, 보수가 곤란한 경우, 그죠? 또 구매 가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가 아마 적정 기술에 실패한 사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적정 기술은 실패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 현재까지 다수의 적정 기술들이 쭉 개발되어 왔고 보급되어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봐서 그렇지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적정 기술이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에서 적정 기술은 성공하고 어떤 기술은 실패할까요? 대표적인 실패 요인은 계속 그 강의 중에 강조도 드리고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패 요인은 현지인간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고 또 이게 정말 추후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서 그 뭐 다른 효과가 사이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또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술의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검증이 부족했고, 또 현지인의 또 마찬가지 문화와 뭐 생활 양식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덜 되었던 거죠. 왜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실패 요인이 발생했을까 보면 적정 기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현지인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실패한 이유는 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때문인 거고요.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거는 현지를 방문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케냐를 가든 뭐 아프리카를 가려고 해도 뭐 예방주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죠. 또 가는데 뭐 거의 뭐 하루 뭐 24시간이 뭐 넘게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현지 방문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왜 부족하냐라고 보면 문제 정의에 대해서 아주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현지인 문화와 생활 양식에 있어서도 사용자에 대한 연구가 더 지속적으로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왜 적정 기술이 실패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 디자인 주도형이라고 하고 이 프로세스는 기획 단계에서 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최종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모델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적정 기술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름을 많이 알리고 계신 한동대학교 이 산업디자인의 이은정 교수는 기술은 이런 시드 베이스다. 이 시드라고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자원, 뭐 시드, 씨앗이잖아요. 시드 베이스로 개발하지만 실질적인 디자인은 니드 베이스다. 사용자의 니즈, 니즈 베이스로 개발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처럼 적정 기술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이 적정 기술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이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적정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자료와 경험을 축적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실패에서도 보면 적정 기술의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요. 이 오해와 진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기술이 로테크일까요? 그러니까 이 낮은 기술일까요? 로우 테크놀로지 아닙니다. 로우 테크놀로지 아니고요. 그리고 반드시 재생에너지 분야일까요? 재생에너지 분야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생존을 위한 기술이다.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한 것 같죠. 꼭 그렇지만 생존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적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적정과 기술이라는 이 단어의 특성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정 기술이 단순한 기술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적정 기술 범위나 철학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아직 않은 상태이고 또 여러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을 때 국내에서 이 적정 기술의 공학 교육의 한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 제품 설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적정 기술 제품의 설계와 그리고 디자인에 편중되는 이러한 현 상황은 현지인들에게도 적정하지 않은 제품으로 보급되는 것, 이어지는 것도 무관하지 않고요. 이렇게 인간 중심의 적정 기술과 만남에서 적정 기술은 세계관이자 플랫폼, 즉 적정 기술은 기술의 수준보다는 하나의 전략이나 사고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기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알고리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의 프로세스, 방법론적으로 순서를 우리가 의미할 텐데 그냥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그 아이디어를 바로 아이디어를 아이템화하거나 사업화를 하는 것보다 프로세스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이번 그 라면을 끓일 때도 그죠? 그 라면 뒤에 있는 조리 설명서가 있잖아요. 먼저 냄비에 물을 몇 리터 받고 몇 밀리리터 받고 그걸 끓이고 난 다음에 뭘 넣고 물론 그거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그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으나 어쨌든 본인이 끓이는 그 방식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운 단어로 쓰지만 사실 알고리즘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처럼 이 적정 기술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여기에 대표적인 킥스타터라든지 굿 네이버스나 적정 기술 미래 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정 기술의 이 프로세스는 바로 이렇습니다. 보시면 킥스타터는 먼저 현황을 분석합니다. 문제점을 먼저 본다는 거죠. 현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품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충분한 현황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설계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품에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그 공급망 이후에 시장을 형성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과를 측정합니다. 이게 이제 킥스타터의 이 적정 기술 시장 프로세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굿 네이버스는 마찬가지입니다. 현황 분석과 유사하게 시장에 대한 요구 조사 또는 욕구를 조사를 합니다. 이런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획서, 플래닝을 세우고요. 사업 계획.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 원형을 개발합니다. 원천 기술을 확보하거나 개발하고 그거를 현지형에 맞춰서 제품을 다시 개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화. 그 사업화하기 전에 앞서 시범 운영을 먼저 해보고 시범 운영에서 문제가 없으면 사업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 시장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 미래 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프로세스들을 정리를 해서 이 포럼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적정 기술 미래 포럼에서는 현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행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제품의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혹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선행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도 특허청이라든지 이런 가면 특허도 많잖아요. 그죠? 특허도 조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행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개발하면 되고요. 없을 경우 또는 그거를 좀 더 보완할 경우에 그 기술을 개발 또는 그에 대한 제품화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그 현지에 맞는지 이 현지 조사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현지화를 이 제품의 현지화를 하죠. 뭐 영어로 하면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그 현지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화 그리고 평가 확산을 합니다. 이처럼 보시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이 세 가지 어쨌든 다 뭐 유사해 보이긴 하나 공통점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하이라이트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현지의 상황 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지 조사 현황이나 또 현지 보급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품의 개발 이런 부분들은 워낙 뭐 공학도들 또는 이제 기술 개발 인력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다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잘한다기보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강의 듣는 친구 중에서도 이 공학도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사회과학이나 뭐 인문 여러 친구들이 있을 텐데 공학도 친구들이 이제 빠지기 쉬운 데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또한 뭐 공학도 쪽 공학 베이스라 이쪽에만 매몰되어 있었거든요. 여기만 잘하면 제품 설계라든지 뭐 기술이나 이런 부분만 완벽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 앞단에 있어서의 이 현황 분석을 하고 시장 욕구를 조사하고 현지를 조사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제일 먼저 고객을 선정하고 고객을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고객을 세분화하고 정확하게 어떤 고객인지를 타겟팅하고 그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 어떤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가장 첫 번째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했던 색깔을 보시면 공급망과 시장입니다. 그죠? 사업화 운영, 뭐 시장, 또 현지화, 사업화 이런 시장을 잘 분석하고 그죠? 그 현황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제품을 개발. 물론 제품 개발은 내가 아니어도 또 내가 필요하면 아웃소싱 해야 됩니다. 그죠? 해서 또 공급망, 시장을 잘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고요. 이렇게 적정 기술 실천하는 기관, NGO들의 자체 경험 기반으로 이 적정 기술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니즈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이 제품을 사업화하고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잘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잘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또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은 수업을 일방적으로 많이 듣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통 뭐 교수나 또는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찾는 해답, 솔루션만을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죠. 기존에는 계속. 맞나요? 어떤 문제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주면 그 시험 문제를 빨리 또 잘 정답지를 찾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었죠.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부터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왔는데도 이쪽에만 항상 이렇게 숙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사회에 나가거나 이런 실질적인 어떤 취업을 하고 난 이후나 사회에 나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는 기존에 어떻게 배웠어요?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만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찾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는 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을 들으시면서도
현재 사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주변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글들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쓰라고 했었지만 잘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찾는 것부터 대학에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퀘션 마크를 항상 거기에 붙여보세요. 정말 저게 과연 유용한 것인가? 네. 왜 저분들은 저렇게 불편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지? 네.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컴플레인을 하면 그래? 동조하지 않게 왜 저런 컴플레인을 하지?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 이런 의식에서부터 예, 창업의 아이디어 또는 이 적정 기술의 이 개발의 아이디어는 시작합니다. 뭐 페이스북도 그렇잖아요. 마크 주커버그가 처음에 이제 도미토리에서 있을 때 학생들 간에 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조화를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뭐 커뮤니티가 온라인상에 없을까? 이런 계기로 해서 페이스북이 개발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창업의 아이디어, 아이템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훌륭한 젊은 CEO 또 창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정 기술에 있어서도 이 설계, 디자인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현지 조사 현황 또에 기반한 설계와 현지 보급화 과정은 적정 기술의 어떤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굿 네이버스 같은 경우에서도 국내 개발 엔지오 중에 처음으로 이 적정 기술 사업을 진행을 했고 지난 시간 또 사례를 보여드렸죠. 이게 Gsave라고 하는 몽골에 있는 난방 난로죠, 난로에 이 우리나라의 그 보일러가 아주 우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통에 그냥 빠져나가고 그 연통으로 빠져나가는 보통 이렇게 연통이 뭐 이렇게 게르라고 하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이런 몽골은 이런 천막을 치고 살죠.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난로를 놓으면 그 난로를 해서 이렇게 연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요 난로를 떼고 난 다음에 요 주변에 이 복사열로 통한 난방과 그 연기가 빠져나가는 요 정도의 면적에 있어서의 열이 요 안에 난방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G세이버를 너무 제가 마우스로 이걸 판서를 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난로가 있고 여기 장작을 넣는 뭐 구멍이 있다고 하면 원래 연통 연결되는 바로 그 앞단에 G세이버를 설치합니다. 요거와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위에 요 보이는 요 통에다가 연통을 연결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죠. 그러면 이 바로 그냥 연기가 나가면서 열이 요 정도로 나왔던 것들을 요 안에서 이렇게 여러 번 꼬아놨거든요. 연통을. 기술은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기가 이렇게 거치에 가면서 훨씬 더 많은 복사를 내죠.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 있는 라디에이터 보면 라디에이터 아시나요? 보통 자동차에 있는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순행식으로 해서 물을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왜 가는 여러 개의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흘리냐 하면 그래야 더 많은 열을 이렇게 발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 원리에서 착안한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또 뭐 여러분들이 흔히 뭐 특정 회사의 뭐를 PPL하는 건 아니고요. 뭐 거꾸로 타는 보일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그 열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것처럼 이런 G세이버도 있고 이 추결기 제품 난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안에 또 다른 뭐 세라믹 뭐 볼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걸 다시 데펴 놓으면 그 볼이 또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양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방 이렇게 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만든 추결기 제품으로 G세이버가 있습니다. 다음 이 적정 기술의 그러면 조건은 뭐 기존에 우리 킥스타터가 하는 조건 여러 가지도 한번 봤었었는데 킥스타터의 이 조건을 보면 첫 번째가 뭘까요? 적은 비용으로 활용한다라는 거. 낮은 비용.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한다. 우리가 보통 저번에 말씀드렸던 폐 자동차 부품으로 예,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또는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낮에도 뜨거워서 예,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양철판 같은 거를 가리고 그 안에 이제 낮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페트병에 예, 거꾸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설치해 놓으면 여기 햇볕이 부딪혀서 이렇게 산란되니까 예, 천연 예, 조명이 되는 뭐 이런 것도 리들 오브 라이트 그죠? 이런 것도 예, 현지에서 쉽게 나는 재료인 거잖아요. 그죠? 또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그런데 이제 적정 기술이고 사회적 기업 경우에는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반드시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겠죠. 왜냐하면 탈무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물고기를 예,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처럼 지속 가능하고 또 그 현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예, 현지의 기술 또는 현지 그들이 예, 인력,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하고 예, 재화를 생산하고 경제를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죠. 그 다음이 예, 제품의 크기는 예, 좀 적당해야 하고 예, 사용법은 예, 간단해야 합니다. 이건 꼭 적정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죠? 적정 기술만이 아니죠. 일반 제품들도 다 이렇습니다. 제품 기술은 적당해야겠죠.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으면 또 사용하기 불편할 거고 그죠? 사용 방법은 예, 심플해야 되고 미국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 팀에서 미국의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레인지 개발을 할 때 물어봤대요.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모델을 두고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전자레인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중에 이 모델에 이 많은 기능이 있으면 좋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해보니 이 많은 기능들, 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엄청 많이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편의점 가서 이렇게 보면 엄청 많죠. 뭐 데우기, 뭐 끓이기,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면 쓰는 버튼은 밑에 있는 1분, 30초, 뭐 5분, 그리고 스타트 버튼, 스탑 버튼. 요거 5개밖에 안 쓰더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버튼이. 예. 물론 뭐 이 제품을 오랫동안 쓰거나 이런 얼리 어댑터들은 다 눌러보고 그중에 가장 유용한 것들을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 또한 그렇거든요.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쓸 때 안에 음식물을 넣고 음식물의 양과 그리고 뭐 이 식은 정도에 따라서 한 30초 돌려볼까? 뭐 한 1분 돌려볼까 해서 그냥 그냥 시작 버튼 누르면 30초예요. 저희 집 전자레인지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30초거든요. 한 번 누르고 예. 덜 되었으면 또 한 번 누르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심플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나왔던 이 전자레인지가 아주 모든 버튼을 다 제거하고 예, 그냥 다이얼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예, 만든. 근데 이 제품들이 훨씬 더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나 또 애들도 요즘 쉽게 이제 요즘 인스턴트 음식욕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인해서 이 가정 간편식 음식들을 많이들 이제 사 먹게 되고 예, 하거든요. 뭐 여기 또 학생분들은 또 이렇게 물론 집에서 이 통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혼자서 이렇게 자취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실 거고 이런 그 인스턴트 음식들을 많이 뭐 활용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 그러니까 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이폰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한 그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예, simple is best. 예, simple is best라고 항상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팟에서 예, 대박을 터뜨리죠. 그처럼 요 제품의 크기 또 디자인은 심플,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정 분야의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뭐 사실 사용자들이 전자레인지의 작동 원리를 알까요?
물론 아는 분도 있죠.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없어도 왜 쓰는지에 대한 것만 알면, 그죠?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대표진다라고 알면 되죠. 물론, 뭐 조금 더 지식은 있어야겠죠. 어떤 용기는 전자레인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지에 대한 원리는 뭐 지식 뭐 이런 부분은 없어도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어떤 지식은 없어도 사용 가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훨씬 더 이렇게 그 파퓰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더 베스트 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적정 기술이니까, 그죠? 적정 기술. 스스로 이걸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또한 사람들의 협동 작업을 이끌어내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면 좋을 겁니다. 그죠? 또 분산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리들 오브 라이트의 PT병, 그죠? 사실 폐기물이잖아요. 플라스틱 폐기물. 그리고 현재 있는 지하수 자원이나, 그죠? 또는 우리가 보통 요즘은 업사이클링이라 그래서, 폐기되거나, 또 이 재활 가능한, 그런 용품들, 재활 용품들을 가지고, 다시 제품화를 만드는, 지난 디자인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폐지를, 모아서, 그걸 녹여서, 다시 이 틀에 넣어서, 통을 만들어서, 쓰레기통을 만들었죠. 폐지를 이용한 쓰레기통. 참 괜찮잖아요. 그죠? 아이디어. 그래서 이렇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통해서 기술 개발이 되면 좋겠죠. 또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반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있어서의 아주 복잡하고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한 반도체의 이런 원리나 또 이게 아니어도 그 예를 들면 LED 조명이죠. 나카무라 박사가 처음에 이 블루 LED를 이용한 백색 LED를 개발할 때 저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블루칩이라고 해서 보통 LED의 이제 원천 기술에 있어서의 LED가 예전에 어떻게 활용되었냐 하면 RGB라고 해서 그냥 표시 소자였어요. 여러분들 TV가 꺼지면 빨간색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켜지면 초록색이나 파란색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LED 표시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라고 옛날에 표현했었죠. 어쨌든 이게 빛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전구를 연결하냐에 따라서 RGB,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요 세 가지를 가지고 TV도 청초년생을 다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블루칩이라고 하는 LED의 블루칩을 그러니까 블루 LED 위에다가 노란색 펄스포, 그러니까 노란색 형광체를 이렇게 도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요 안에다가 넣고 난 다음에 위에 이제 요게 나중에 산화될 수 있으니까 에폭시를 이렇게 씌웁니다. 그러면 요 블루칩이 물론 이렇게 전극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당연히 직류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얘가 빛이 나오겠죠. 이게 작은 그 아주 가로 세로 0.5mm 또는 정말 작은 건 0.1mm짜리 되는데 그런 그 칩에서 강한 빛이 나오니까 엄청 눈이 부시잖아요. 근데 그 블루색 불빛이 노란색 형광체를 투과하면서 실제로 사람 눈에는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나카무라 박사가 발견한 LED, 그 백색 LED, 우리가 화이트 LED라고 하는데 이 백색 LED의 발명 원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몰라도 이 발명 원리를 몰라도 우리가 조명을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원리는 모르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이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작은 데서 강한 빛이 나오니까 LED도 열이 납니다. 물론 백열전구처럼 필라멘트를 태워서 열을 먼저 내고 열이 95% 나고 그 다음에 이제 5%의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얘는 강한 작은 반도체 소자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을 빼줘야 돼서 뒤에 이제 이런 기구적인 어떤 방열판을 달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작은 광원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명을 오래 가기 위해서는 열을 잘 배출해줘야 된다
정도는 알고 쓰는 사람과 그것도 없이 그냥 쓰는 사람과는 이 제품의 수명이 어때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한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훨씬 더 이 제품의 수명도 오래 가고,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나카무라 박사의 발명 원리, 특정한 이런 그 테크놀로지컬한,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런 기본적인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해당 기술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죠.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디서 발사가 되고 뭐 그 전자레인지에 들어있는 그 전자파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몰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예를 들면 불로 끓이는 게 아니라 전자파로 인해서 이 파장을 이용해서 끓이는 거기 때문에 용기는 달라야 한다. 전자레인지 안에 쓸 수 있는 용기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야 다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또 상황에 맞게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제품들을 좀 이렇게 뭐 진화를 시키거나 커스터마이즈 하거나 해야겠죠. 요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킬 수 있거나 현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제품도 그 현지 상황에 맞춰서 그 개발자나 이런 하는 분들이 일일이 다 이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이게 활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제품 자체가 진화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리빙랩이라고 합니다. 혹시 리빙랩 들어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여기다 쓰면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리빙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즘 기술 경영 쪽이나 또 공학도들이 많이 쓰는 게 이 리빙랩. 이게 뭐냐면 그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이템을 있는 사람들은 MVP,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MVP가 뭐 최우수 선수 아닙니다. 다른 워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그죠? 그 variable product이라고 해서 최소의 그 제품, 최소의 기능을 하는 제품을 MVP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최소의 기능 MVP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어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던져주면, 뭐 사람들한테 던져준다는 게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사용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아, 이런 기능은 뭐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들이 소비자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진화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리빙랩의 기본적인 원리고 그 마인드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리빙랩도 이 철학도들이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수요나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을 진화시켜 나간다는 그런 이론으로, 왜냐하면 그게 또 집단지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인 집단지성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지성을 잘 활용하는 부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적정 기술의 조건 부분들도 우리가 봤고요. 이 10가지에 대한 조건들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적정 기술을 개발을 하고 싶거나 또는 이게 반드시 적정 기술만이 아닙니다. 이 10가지의 어떤 조건들을 미치했을 때, 만족시켰을 때 그 만족시킨 제품이 훨씬 더 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도분들이나 또 나중에 취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하시더라도 이러한 10가지 조건을 미트하면서 개발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 스스로 또는 개발 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G세이버에 대한 사례를 가져왔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뭐 따뜻한 온기를 가진 기술이라고 해서 G세이버입니다. 굿네이버에서 실출했고 안에 이렇게 세라믹 물질들을 보존하고 연통을 이렇게 연결해서 오랫동안 열을 보관할 수 있는 뭐 그런 제품들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 40% 정도의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라는 거고, 몽골은 엄청 춥잖아요. 춥기 때문에 3분의 2의 연료를
소비해도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해서 Gsaver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그 난로 위에 Gsaver를 설치하고 그 위에 연통을 이렇게 설치하는 설치도 간단합니다. 뒤에 이 보이는 여기 하얀색 이게 게르입니다. 게르. 겨울에는 여기서 이제 동그란 식의 어떤 천막이죠. 천막. 여기 그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 태생이라 그렇게 이동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천막으로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디자인이란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눔과 기술의 어떤 상위 10%가 아닌 90%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 동영상은 여러분들 학생분들 중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이 대면 강의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특강 강사분들 제가 이번에도 많이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인 그분들이 직접 느꼈던 직접적 경험을 그분들의 목소리로 또 그분들의 그때 당시에 느꼈던 이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간접적 체험을 하더라도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특강 강사분들을 많이 섭외를 해놨는데 어쨌든 온라인 강의다 보니 그런 것도 못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우리 5월 6일부터 이제 그 대면 강의를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해서 많은 그런 특강 강사분들도 모시고 여러분들의 이런 이론 중심이 아닌 또 실용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특강 강사분들을 많이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온라인 영상은 요 강의 시간이 다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한번 보시고요. 이 디자인은 지식 채널 2에서 나온 90%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강의를 마치더라도 한번 클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봄비가 그렇게 내리고 있네요. 5월 17일 금요일 지금 현재 저 또한 아침에 녹화를 하면서 창밖을 보니까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어쨌든 어제 잠깐 미세먼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봄비가 촉촉히 내리면서 대질도 적셔주고 또 새로운 이런 생명들이 또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 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을 수강하는 여러분들 모두도 이렇게 어쨌든 저번에 그 케케로의 이론처럼 남에게 따뜻함 또 밝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한 스푼 조금씩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직 시행하고 있고 이제 곧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할 거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지켜서 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확진자 증가수가 0명까지도 기록적으로 다시 보유하게 됐고 그만큼 우리 대구에 있는 여러분 학생들 또 시민들이 잘 참여해서 빠르게 지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런 어떤 생활 보건이나 건강이나 또 이런 어쨌든 이 코로나19 또한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울타리고 하니까 이런 환경적인 문제나 우리 사회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비는 오지만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6주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